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시험 본 게 고작 이틀 전인데 지난 토요일 날 보고 지금 월요일인데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죠? 엄청 오래 지난 것 같아요. 마치 꿈 같고. 어제는 뭐 하셨어요, 다들?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토요일 날 집에 가면, 사실 또 토요일 날 저희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생각보다 그냥 편안하게 나왔는데, 저도 아침에 그때 그 시험장 나갔었는데, 나갈 때 우산 안 들고 나갔거든요. 처음에 나갔다가 왜? 이러면서 갑자기 집에 다시 우산 들고 나갔었는데 눈도 오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저희 시험날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다 같이 맞았으니까 나만 맞은 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었고요.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이제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사실은 시험 본 월요일 날, 시험 본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월요일 날 다시 노량진 학원에 나온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 어제도 풀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기출 풀이하신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멋진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은 뭐 봤지만 다 보긴 했지만 분명히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를 할 건데요. 받으신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략 오늘 그 풀이 강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풀이 강의 포인트는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요구한 걸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풀어서 정리를 하는 거는 사실 쌤들 지금 귀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냐고, 틀렸냐고. 그게 지금 뭘 써야 되냐고. 그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 수는 없지만 유출을 했을 때 요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지금 아마 뭐 미리 다른 쌤들하고 막 얘기를 해서 대략 내가 이거는 맞힌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토요일 날 시험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맞는 줄 알았는데 틀렸네 이러면서 중간에 깜짝깜짝 놀래고 막 얼굴 표정 변하시고 막 사색이 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마음 편안하게 대범한 마음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은 전공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장 분위기 자체도 1교시 끝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1교시 끝날 때 막 오 이러면서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올해 전공만 보면 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 흐름이 있고, 이제 봤는데 다들 막 침을 조용. 그래서 막 조용히 막 화장실 가고 막 다들 그래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모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시험은 아니었다. 근데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빡빡하게 느껴졌을까? 그걸 먼저 써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 문제를 먼저 앞에 놓는 게 좋으니까. 문제 자체 난이도가 올라갔다. 형식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형식이었고, 제시문 구조 자체도 교사의 성찰 노트였었잖아요. 내가 수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형식도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제시문의 단락을 일부러 넘버링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출제를 하는 쪽, 그다음에 채점을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답을 끌고 와가지고 쓰게 되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점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구성을 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특히 어렵게 느껴졌었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항목이 많았죠.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되게 짜잘짜잘하게 많아서 넉넉히 쓰다 보면 한두 개 정도가 빠뜨려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 10월 달에 한 번씩 연습하다가 보면 짜잘짜잘하게 뭐가 많이 들어간 문제는 쓸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면서도 좀 불안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항목을 되게 많이 항목별로 최대한 이론 2개씩을 막 넣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변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세부적 사항들,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가드너 후반부에 문제를 쭉 확인을 했었고, 가드너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자. 그리고 그 외운 다음에 만약 그 2가지
개인 내적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크게 무리는 없으셨겠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갑자기 아니 지능 이름을 쓰라고 하게 되면 되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문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그 심리가 우리가 올해 그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왔었기 때문에 심리 영역을 다들 가볍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다면 심리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능 부분 늘 관심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가드너, 스턴버그 항상 같이 봐야 된다. 그랬던 부분이라서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 항목부터 되게 빡빡했을 거다. 그리고 예, 그렇고 교육 과정은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그 교육과정 학습 경험의 선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아주 초반에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충 보고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기회지. 그죠? 만족은 만족이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으로 재심을 했는 내용 가지고 풀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쓰실 때는 사실 별로 잘 못 느끼고 쓰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채점이 되어 놓고 보면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여기에서 점수가 좀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전에 한번 출제됐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그 난해하게 느껴졌던 영역은 반드시 분명히 평가입니다. 모든 쌤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평가에서 두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하나가 척도. 저희 수업에서도 크게 자주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교육 연구할 때나 아니면 이제 평가 방법 얘기를 할 때 같이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던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보지 않았어요. 생소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랬고,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뭐 저희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의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답이 뭐냐를 가지고 가장 얘기가 분분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짚어드릴게요. 이게 채점을 할 때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평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평가 문제를 보면 정말, 그러니까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경 써서 낸 건 맞아요. 그리고 너무 평가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셨기 때문에 얘면 얘지 않아? 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쪽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너무 깊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는 되게 명확하게 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서 문학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저희가 신뢰도 같은 경우는 추정 방법 쪽까지만 보면 된다.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문학 내적 합치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척도법도 그렇고 문학 내적 합치도라는 신뢰도 추정 방법도 그렇고 학교에서 안 쓰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현장에는 교사들이 직접 설문지를 개발을 해서 신뢰도 추정까지 크롬바그 알파 개수로 돌려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돌려가지고 뭔가를 추정을 해서 문제를 타당화해서 쓴다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약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는 분명히 맞는데, 변별이 되는 포인트는 그 척도법보다 신뢰도 추정 방법 쪽에서 변별이 될 거예요. 그쪽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 내적 합치도 쪽으로 잘 들어가신 분은 앞에 척도에서 좀 실수를 하셨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번 문제 가장 변별의 포인트가 되는 항목은 뭘까요? 4개 중에. 평가 아니에요. 이번 문제는 변별이 되는 항목이 평가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평가는 다들 이랬다라 저랬다 사실 좀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는 크게 변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변별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행정 쪽입니다. 3점밖에 안 돼서 조금 약하기는 한데, 행정에서 물어봤었던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온 분위기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잘못 쓰신 경우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가드너를 잘못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드너 자체는 안 외우신 거, 세부 유형을 안 외워서 못 쓰신 경우. 그래서 가드너랑 그 행정 쪽, 요 두 가지가, 변혁적 지도성 찬 요 두 가지가 변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평가에서 사실, 그리고 평가는 점수를 되게 쪼개놨어요. 점수를 되게 쪼개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뭐가 하나 맞았다 틀렸다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 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행정이 지도성을 물어봤죠. 지도성을 물어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물어봤었던 항목은 변혁적 지도성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변혁적 지도성과 관련해서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변혁적 지도성을 증가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이랑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물어봤었던 2점짜리는 그 동료 교사들과의 전문성 신장 기법을 2가지 적당히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가 이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게 했느냐 하면 정확하게 정답을 찍어서 쓰라고 한 항목들이 있었던 반면 이거 뭐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좀 열려있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면서도 계속 찝찝한 거.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쓰면 맞췄다 틀렸다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덜 불편한데 그게 아니라 쓰면서도 이렇게 써도 되나? 저렇게 쓰면 점수를 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한 느낌을 많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아마 영역별로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별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출제하시고 기준을 만드는 분위기 자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위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씩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셔서 포인트를 먼저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부분 없었죠. 김 교사가 모든 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라고 해서 이제 성찰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딱딱딱 제시를 해줬어요. 서론 쓰시고 결론 쓰실 때 활용하셨으면 되는 거고 주제가 쉬웠어요. 이번에 주제 논의 안 어려우셨죠? 주제 논의 하시면서. 주제가 다른 것보다 되게 그 주제 논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되게끔 위에 썼던 내용에 근거해서 쓰면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주제 논의가 되게끔 주제를 낸 건 되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배점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1번과 관련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B 학생의 공통적 장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을 써라, 개념을 써라. 명칭 1점, 개념 1점이죠. 요건 지금 대인관계 지능 찾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 그다음에 김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없어요. 대인관계 지능 찾으시고 개념 서술하시면 돼요. 개념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는 얘기를 했으면 점수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하나 써라. 자, 이건 열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제의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써야만 정답이다라고 보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가 물어본 건 뭐게요? C 학생의 지능 관련 요소가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AB 학생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능 요소를 물어봤었잖아요. 공통적으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이 뭐냐. 그래서 개인 내적 대인 관계 지능을 찾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개별 과제를 써라. 그리고 그 개별 과제가 왜 효과적인지 이유를 써라. 그러면 개별 과제가 효과적인 이유를 쓰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C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과제가 효과를 가진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 부분이 결국 개인 내적 지능이에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걸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냥 그럼 뭘 쓰지? 여기 제시문을 읽어봤더니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한대. 근데 이걸 보면 딱 지금 개인 내적 지능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채점 진행이 되는 걸 보기는 봐야 되는데 원래 의도 자체는 개인 내적 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타당화를 해주는 거. 근데 그 앞에 오는 과제는 사실 뭐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돼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닌데 진짜 아무거나 다 써도 갑자기 여기서 협동학습이 타당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 뭐 성찰 노트를 쓸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한다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한다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자신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과제를 주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꼭 뭐 개별화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스스로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과제를 주면 되는 건데 그게 과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개인 내적 지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들어갔어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점을 할지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그걸 뺄 거고 빡빡하지 않게 채점을 하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타당화를 해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빡빡하게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제시문 2번과 관련해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첫 번째 물음, 그리고 만족의 원리로 두 번째 물음을 설명을 해라.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제시문 내용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전반부에 나오게 된 한 3가지 정도 원리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개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 사례에서 찾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사례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찾으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바꾼 것 같아요. 찾으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외운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불안했던 거죠. 명칭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풀어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채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느슨하게 하면 이건 점수가 거의 다 나와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제시문 내용 자체에 기회란 말도 있었고 만족이란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부분 다 썼기 때문에 느슨하게 채점하면 변별이 전혀 안 되는 항목이고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엄청 많이 빠질 항목이에요. 여기가.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빡빡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데도 계속 빼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빠진 점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드너부터 엄청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는데 지금 이것까지 빡빡하게 채점을 하면 문제가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TO가 그 후반부에 확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꽈락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채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로 넘어가는 게 없죠. 뭘 계속 물어보죠. 쌤들도 깜짝 놀라셨죠. 배점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1교시부터 이러면서. 자, 잭슨에 놀라하지 마시고 잭슨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잭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잭슨 이러면서 자,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에 예를 제시를 해라. 과정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열린 마인드로 나는 점수를 주겠어요. 진짜 그래요. 문제 자체를 보면 어떻게든 나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평가 내신 분이랑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깎을게. 평가에서 나는 깎을 테니까 너는 줘.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 그걸 한 것처럼 그 과정은 되게 느슨하게 문제 자체는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채점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그 여기에 있는 조건에 다 맞춰서 들어가려면 얘가 까다로워요. 사실은 얘가 딱딱 맞아떨어진 게 까다로운데 지금 쌤들 쓰신 복귀한 답안들 보내주신 분들 많아서 보게 되면 얘가 방향이 안 맞는 얘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서 뭘 요구했는지 제시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 세 번째, 3번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를 써라. 지금 요게 지금 2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척도법 명칭 서술하는 것과 그러한 척도법을 기술할 때 진술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 부분은 저희가 아주 충분히 다루지는 못해서 좀 힘겹게 유추해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공에서 이거 척도법 다루는 전공들이 좀 있어서 전공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편하게 쓰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쓰셨을 텐데 이게 그럼 어떤 전공이 유리하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공별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어서 나오는 김 교사가 사용할 그 신뢰도 추정 방법 한 가지의 명칭과 개념을 써라.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제시문 내용을 보게 되면 최대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근거들이나 단서들을 정말 많이 뿌려줬어요. 평가는 그러니까 과정 단락을 보시면 과정의 제시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정보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는 항목이었고 평가는 짜잘짜잘하게 뭘 계속 줘요. 실수할까 봐, 잘못 찾을까 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조건을 다 갖추어야만 답으로 주겠다라는 의지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다른 답이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해요. 그래서 평가는 이제 신뢰도 추정 방법 쪽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자, 마지막. 4번 지문에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자, 우리가 바스 같은 경우에 변역적 지도성 할 때 항상 바스의 포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바스라고 하기도 하고 베스라고 하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학자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막 좋아해서 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안 친숙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변역적 지도성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제시문에 함정이 있었죠. 제시문에 함정이 있고 그 함정이 너무 초반에 나왔죠. 너무 초반에 나와서 압도적으로 오 이러면서 막 윤리적, 도덕적 이런 뉘앙스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 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변역적 지도성을 찾는 거.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있어요. 얘는 채점을 쪼개서 할 것 같기는 해요. 채점을 쪼갤 것 같아요. 네 번째 항목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변역적 지도성을 못 썼다고
뒤에 나오는 지도성, 증진, 기법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다 빼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구성을 잘 보면 쪼개져 있어요. 문제 구조가. 그래서 이러한 지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들끼리 뭘 할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약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도성을 틀리더라도 뒤에 이야기가 타당하면 이 점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변혁적 지도성이 되게 큰 포인트는 안 되긴 하는데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도성의 명칭을 써라. 그리고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러한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를 제시를 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도 되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항목은 아니에요. 조금 열려있는 항목이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사 전문성, 교사 지도성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서술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동료 장학이라든지 우리는 학습 조직 혹은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다른 교사들이랑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이나 그 지도성이 신장되는 포인트로 들어가면 거의 다 답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안 될까요? 혼자 하는 거. 근데 혼자 하는 거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와 어떻게 같이 할래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그게 문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했어요. 그냥 내가 외워서,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외우잖아요. 열심히 외워서 포아이 나 다 기억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써야지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점수를 줄 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 자체도 보면 이렇게 다른 교사들과 뭘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들을 최대한 맞춰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파트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이런 생각지 못했던 사례는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알고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그 결과를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교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잘 맞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한정해 주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거기에 다가갈 수 있게끔 답을 쓰는 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쓴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점수에서. 보통은 그냥 다 비슷하게 썼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포커싱이 돼서 쓴 답안들이 2, 3점 정도는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보실게요. 제시문 본문. 자, 제시문 1번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 2번째 줄. A 학생, B 학생.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 학생 언어 능력, B 학생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언어적 지능, 수리적 지능인가? 이렇게 정말 안 보고 뒤에 내용 진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째 줄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했다. 자, 요 부분에서 대인관계 지능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C 학생 모두마 활동에 참여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편이야.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개인 내적 지능이 높다. 강점 지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혼자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 뭐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찰 노트를 쓰는 과제를 제시를 한다든지 성찰 노트를 과제로 제시한다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죠. 2번째,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 여기 보시면 이 학생들은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게 아닐까.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은 뭐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회의 원리라고 하는 게 학습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학습의 기회, 그러니까 이걸 아마 그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냥 학습의 기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담보하는,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인가를 보게 되면 학습 목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의 기회 포인트는 학습의 기회의 원리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외울 때 항상 학습 목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회 원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게 채점을 하면 점수가 많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회 원리를 얘기를 하면 원래는 목표 얘기를 해야 돼요. 학습 목표 얘기를 하고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 학습 경험이 제공되었느냐. 그것이 기회 원리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얘는 여지를 주고 채점을 한다 그러면 다 받아요. 그냥 다 받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개념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면 빠져요. 빠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신에 1점짜리들이니까 전부 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이게 지금 만족의 원리랑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 만족의 원리를 쓰시면서 만족이란 말만 쓰면 진짜 재심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만족의 원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통 흥미가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흥미, 재미, 내적 만족, 내적 흥미 들어가면 아주 안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문 내용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겠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점점점점점.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둠 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떤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쌤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간 애매해 보이는 게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냐 하면 뭔가를 배운 거예요. 그죠?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배운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그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 무엇인가를 배웠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감정을 느끼니까 그 소외감을 느낀다 끝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수업에 대해서 이 교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학습했다든지 그다음에 소외감을 느껴서 수업이 싫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된 결과 쪽으로 서술을 좀 찍어서 해주시면 좋긴 한데 아마 그렇게까지 채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대신에 포인트는 그건 있어요. 협동학습 결과 나타나게 되는 잠재적 교육 과정 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쪽만 쓰시면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거고, 근데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다 쓰신 건 괜찮아요. 그런 답안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 쓰신 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긍정적인 거면 쌤이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앞에 사례를 보면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학습 경험 자체를 제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용 자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써주시는 게 안전하긴 하다.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둠 활동이랑 상관없는 그냥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들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와서 뭔가를 배웠다. 예를 들어서 원래 특정 교과가 선생님이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싫어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 교과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것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제시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채점하면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줄 수 있겠지만 원래 문제 의도에 맞춰서 접근을 하자면 걔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사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느슨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한 개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약간 문제 방향에 맞게끔 서술을 하게끔 요구하지 않겠나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들 막 반가운 마음에 즐거워하다가 다시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 하셨어요. 전공 그렇게 어려웠다고 다들. 전체적으로 전공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제가 전공 쉬었다는 전공 얘기를 아직 제가 못 들어서 몇몇 교과들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어려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약간 그러니까 올해도 너무 어려워지진 않지 않겠나 예측.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진 건 아닌데 작년이 워낙 쉬웠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올해 전체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진 시험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평가.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를 반영해야겠어. 자,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정의적 측면을 대상으로 삼아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척도 같은 경우에 저희 객관식에서도 흔하게 다뤘던 영역은 분명히 아니고 평가 책에도 척도 부분은 따로 잘 안 나와요. 평가 교재를 봐도 이론서를 봐도 척도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도 조금 갈리고 용어 자체도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역이라서 이게 얘는 돼요, 얘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말들이 많은 영역은 맞아서 채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은 맞습니다. 자,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서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자, 설문지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금 그 정의적 상태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뢰도는 직접 검사해보자. 죄송하다. 빠졌어요. 그죠? 검증해보자.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그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하면,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부터, 이 문장부터가 척도법을 찾아야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을 하면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법을 써야지. 자, 이 부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등급으로 선택을 한다. 아, 평정척도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수미안가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인 평정척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수미안가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여기 있는 것처럼 등급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정척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을 한다는 말이 있죠. 점수를 합산한다는 말이 있죠. 합산한다는 말을 거의 유일하게 쓰는 척도법이 리커르트 같은 얘기예요. 리커트 척도, 리커르트 척도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지금 보니까 카페 쪽에서도 말씀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답이 뭐냐고, 평정법이지 않냐, 평정척도가 답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정확한 답은 제시문 내용에 근거를 해서 보자면 리커트 척도가 답일 거예요. 답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 내용, 리커트 척도를 의도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문학 내적 합치도 있죠. 문학 내적 합치도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리커트 척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고 나서 리커트 척도지의 설문지를 타당화할 때, 신뢰도를 검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문학 내적 합치도고, 그 중에서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써요. 크롬바흐 알파 계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문제 내신 분이 너무 평가한 거예요. 너무 평가에 이렇게 찌들어 계신 사고 자체, 당연히 이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리커트 척도면 당연히 그거지, 크롬바흐 알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뇌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흐름 아니야? 이렇게 짠 문제는 맞는데, 근데 앞부분에서 등급을 만들어서 등급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되게 일반적인 서술이 있고,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도 평정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 척도 쓰신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봐야 돼요. 얘는 느슨하게 채점하면 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상하 포함 관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데, 엄격하게 채점을 하면 리커트 척도를 요구한 건 맞아요. 문제 내용을 보게 되면 리커트로 확인하는 게 제일 타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커트 척도 우리가 그 사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뭐 제일 좋다, 제일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척도를 뭐 아주 가볍게 만들면 3점, 그다음에 5점, 7점, 9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등간을 나눠 가지고 채점을 하게끔 반응을 하게끔 하는 걸 저희가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어봤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쓰신 분도 있고 어쩌다가 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약간 좀 그렇게 갈리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그게 그렇게 크게 변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설문 문항으로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의 유의점을 꼭 지키자. 제시문 내용이 되게 재밌죠? 약간 웃기지 않으세요?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렇게 쭉 등급을 나누어서 문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장을 뭐 잘 써야 되는 이런 몇몇 조건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예시개요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추정. 자,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자, 평가 한 번 할 수 있는, 한 번만 시험 보고 신뢰도 추정하는 기법 2개밖에 없잖아요. 반분 신뢰도 아니면 문학 내적 합치도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분 신뢰도는 문제가 있으니 다른 걸 써야지. 그럼 정말 이건 답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학 내적 합치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학 내적 합치도가 명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적당히 써볼까? 썼는데 맞히는 경우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내적 합치도가 그냥 문학 내적 신뢰도라고 써도 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적 합치도만 써도 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얘가 아마 그렇게 좀 다양한 표현을 허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크론바흐 알파 계수, 알파 지수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학 내적 합치도를 볼 때 가장 널리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세트가 되느냐면, 평정법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쓴 건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고, 리커트 척도, 그거 말고 진짜 잘못 들어갔어요. 문학 내적 합치도를 확인할 때 가장 흔히 쓰는 건 크론바흐 알파 계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2개를 거의 동격으로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 쓰신 분들은 누가 그런 답을 쓴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쓰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크론바흐 알파 계수도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애는 조금 더 높아요. 이쪽으로 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게 신경 써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답을 딱딱딱 만들어 놓은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문제를 만들고 보니까 약간 오히려 더 다른 영역들보다 조금 채점할 때 이게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폭이 생길 것 같은 영역은 맞아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교육학은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재채점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전공에 따라 지역에 따라 1차 채점을 진행을 했는데 1.5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 2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고 재채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엄격하게 해서 꽈락이 후두둑 나와버리게 되면 잘못해서 꽈락이 후두둑 나와버리면 애초에 그것 자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다들 표정 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척도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 대신에 이제 신뢰도 파트에서는 문학 내적 합치도 인근 근처에 있는 용어들 그쪽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더 나은 수업을 해서 위해서 지금 고친다고 다 고쳤는데도 문장이 빠지네요. 이상하게 그 정부에서 나온 문서들에서 그 PDF 나온 문서를 긁어서 옮기면 항상 빠져요. 몇몇 말들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다 엄청 빠졌었는데 다 못 채워놨네요.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겠어. 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원수 같은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 때문에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초반에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면 나머지 모든 90%가 변혁적 지도성 같은데 왜 여기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나와요.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왜 카리스마적 지도성이랑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카리스마를 획득하는 요소들 중에 개인이 가진 매력, 인간적인 매력, 언변, 외모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되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그런 개인적 특성, 인간적 특성에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윤리 도덕이라고 그 도덕적 그 리더십으로 가셨으면 되게 안 맞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항상 전통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지도성이 변혁적 지도성,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도덕적 지도성, 초령 지도성, 그다음에 네, 맞아요. 요 세 가지 하면서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똑같아요. 되게 똑같아서 어떤 분들은 초량이랑 도덕이랑 어떻게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문화랑 변혁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서로 이제 다른 짝을 지어서 뭐랑 비슷하다, 구분이 안 된다라고 되게 꾸준히 물어보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왜 추가 자료 보면서 그 지도성 같은 게 구분 여러 번 하고 확인을 했었던 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도덕적 지도성이 답이 되려면 이 지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도자들의 지도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도덕적 지도성의 가장 핵심은 초량 지도성과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지도자로 만든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초량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윤리적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조직 자체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막 강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도덕적 지도성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도입을 할 때 윤리성, 도덕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읽어보시면 새로운 지도성,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학생들의 혁신적, 창의적 사고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야. 혁신, 창의 이런 말들 좋아하는 거 우리가 변혁. 조직 자체를 혁신할 때, 구성원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부여를 할 때 우리가 변혁적 지도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을 주인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 안 보이죠. 스스로의 리더로 만들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동기를 높이자. 높은 수준의 동기를 만들자.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 보면서 눈이 확 떠지지 않으셨습니까?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진대. 개별적 배려, 개별적 관심이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변혁적이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외워서 기억을 했었던 포아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제 시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개발시켜야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보면 독서가 이 지도성의 개인적 신장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어.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세요. 독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변혁적 지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책 읽고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책 읽고 공부하는 걸 혼자 하지 말고 남들이랑 다른 동료 교사들과 같이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동료 장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의회, 다양한 협의회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든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학습 조직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문제에서 후반부에 물어봤던 아마 느낌은 그거예요. 아, 이거는 다 쓰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동료 교사들이랑 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아무거나 쓰겠지. 그런 느낌으로 낸 거예요. 엄격하게 뭘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조건이 있는 거 동료 교사들이랑 뭘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책 읽는다고. 혼자 하는 건 책 읽는다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지켜주면 답이 다 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되게 빡빡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실제로 막 엄마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밖에 없었어요. 평가 파트가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는 기준이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모르겠어요. 작년만큼은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예년보다 특별히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특별히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이거 그럼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나와보면 알죠. 1차 점수 나와보면 뭐 그때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라고 하면 14, 15 정도 언저리부터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리 염려하실 건 아닌 것 같다.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채점을 알면 좀 더 느슨하게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빡빡하게 하면 끝도 없어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지가 제법 있어요. 여지가 제법 있어서 이제 첫 번째 거야 뭐 그렇긴 하지만 과정 이런 쪽에서 엄격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멀쩡하게 다 썼는데 점수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예시 개요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론 잘 쓰셨나요? 잘 써지시던가요? 시험장에 가니까 생각보다 좀 떨리죠.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빡빡했죠. 개수가 많아서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서 초반에 서둘러서 쓰지 않으셨으면 정말 끝날 때까지 막 되게 쫓기면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전반부에 쓸 게 많지? 그리고 분명히 많이 쓰셨을 수 있는 부분이 가드너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잠재적 교육과정 파트에서 주저리 뭐 되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앞에 그 기회 원리, 만족 원리 쓰시면서 아, 좀 부족한 걸 이러면서 막 계속 쓰게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후반부에 서술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드너 파트는 대인관계지능 찾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C 학생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과제든지 뭐 자기 성찰적 과제, 성찰 노트, 자기주도적 학습 과제. 그러니까 이것만 답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면 다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적인 개별 학습 과제를 준다. 괜찮아요. 그 부분도.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준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개인 내적 지능 얘기를 하면 아주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원리 부분, 타일러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 원리 개념 보세요. 특정 목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의도하는 행동을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습 경험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제일 큰 키워드는 기회가 맞아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맞는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다음에 제시문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첫 번째 질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 학습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진 않았나 하는 염려다. 이렇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개념을 명확하게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기회의 원리랑 만족의 원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쓰시는 것보다 그 개념에 근거해서 그 제시문의 질문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건 있어요. 특징이 요구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요구하는 거 왜 쓰려고 그러면 너무 빡빡하고 시간도 모자라서 아마 다 못 쓰셨을 텐데 요구하는 것만 써도 충분히 되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머지 부분은 안 볼 거예요. 이번 시험은 채점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 개념을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개념을 써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만족의 원리 부분 보시면 자,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 만족감 키워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흥미나 재미, 내재적 만족, 내재적 기쁨, 즐거움 이런 부분들로 정리되면 되겠고.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 그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에 예 보시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기술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모든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마지막에 끝날 때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거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척도, 리커트 또는 리커르트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예, 그렇죠.
왜냐하면 리커런트 척도는 실제로 영어로 많이 써요. 이 평가 쪽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워낙 번역어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딱 귀찮으니까 그냥 쓰자. 크롬바그 알파 개수도 그냥 크롬바그 다 영어로 쓰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어차피 사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알파 개수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특정 대상에 관해 작성된 모든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다음 진술문의 평정 점수를 합산하는 척도법이다. 이게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건 있어요. 이게 평정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문제 전제 자체가 우리가 평정을 할 거야. 평정을 하는데 그 평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척도가 되게 많아. 그 중에 무슨 척도를 쓰면 될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척도일까? 라고 물어본 거라서 답은 정확하게 리커트 척도가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에 약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느슨하게 채점을 하면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여기 보시면 긍부정의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진술문으로 구성된 척도법이다. 유의점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중립적인 진술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들 설문조사 하실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했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 싫다 하면 그 사이에 좋다가 아니죠. 매우 좋다, 중간 보통이다, 그다음에 조금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쭉 선택하는 거. 그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지점을 딱 찍어서 선택을 하는 진술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 문항을 가지고 이런 리커트 척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항 서술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긍정문과 부정문의 수가 비슷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성의 양극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측정치를 수량화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점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점 부분은 느슨하게 할 것 같아요. 아주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점수를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평정법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중화 현상 있잖아요. 중간값에 다 모여서 쌤들도 설문지 할 때 보면 그렇게 답하지 않으세요?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매우 좋다라고 잘 하지 않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좋았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아주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잘 답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항을 서술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서술도 거의 채점을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추정 방법 부분은 문항, 내적 합치도, 개념 부분 보시면 각각의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문항들의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해서 상관계수로 확인하는 기법이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키워드가 되는 건 문항 하나하나를 평가 도구로 보고, 평가 자체로 보고, 문항들끼리의 비슷한 정도로 확인한다. 그렇게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개념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역적 지도성 찾으신 거. 이건 혹시나 해서 적어 놓은 건데요. 추가 부분 보시면 제시문에 있었던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동기와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감화적 행위 연관지어서 볼 수 있고,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거, 개별적 관심,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지적 자극, 이런 부분들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여지없이 포아이, 그래서 변역적 지도성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동료 장학, 학습 조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몰라서 추가 자료를 쌤들 궁금해 하시니까 평정법 뒤에 자료 조금 넣어 놓긴 했는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적중 자료들은 이걸 해야 돼서 넣어 놨는데요. 우리 저희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적중 자료 같은 경우에 교육학에 교육학 다 하잖아요. 다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고, 저희 가드너부터 해서도 다 다뤘던 부분들이고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었던 쌤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자체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게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무난하게 잘 쓰고, 그러니까 평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평이하게 쓰셨으면
그냥 무리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초반에 생각했었을 때 그 신뢰도 부분이랑 변혁적 지도성이 변별이 되지 않겠나. 과정은 변별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정 항목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좀 변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시험 보신 분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드너 못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포인트를 꼭 집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가드너 진짜 다 맞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달릴 수는 있죠. 달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한두 개를 딱 찍을 수는 없지만 무난하게 쓰셨으면 크게 무리 없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또 이제 올 한 해 교육학 공부가 정리가 되는 시점인데 후회 없는 공부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전공 이제 또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전공은 풀이 강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혼자 그저 아름아름으로 막 답인가 답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자,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준비입니다. 2차 준비입니다.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사실 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긴 한데 교육학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는데 전공은 정말 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그 1차 나오는 걸 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최근 분위기 자체가 2차가 워낙 중요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기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년까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게 내년의 밑거름이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차 준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빨리 스터디 진행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2차 특강이 있습니다. 2차 특강이 있어서 저희 수업 들으셨던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2차 특강 할 예정인데 날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이틀을 하거나 아니면 그 2주로 하거나 이걸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 2-3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일정은 또 좀 말씀드릴 텐데 2차는 원래 강의도 많고 수업도 많고 활동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무조건 내가 포함되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어떤 특강을 들으시든 그것만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당장 스터디 구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거, 자료 빨리 구하면서 진행하시는 거, 뭐 그 2차 특강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리긴 하는데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셨으면 좀 쉬셨다가 그죠? 쉴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이기 때문에 스터디 구해놓고 만나는 건 다음 주로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뒤에는 사실 쉴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듯하고 생각보다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시면 이번 주를 효율적으로 잘 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분명히 다들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